생물과 철학. 서울대 의전원. 네. 또 하버드에서 공부했죠. 네. 또 그 다음에 정신과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후에 이제 펠로우십을 또 하버드에서 했죠. 그랬지만 배우지 못했죠. 영양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배운 적은 그냥 1시간 뉴트리션 클래스 1시간? 최근에 일이 있었어요. 5달 전에 제가 기절을 하면서 뇌진탕이 온 거예요.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 와서 병가를 쓰면서 이제 있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의 제가 병원에서 접하지 못한 치료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하라는 거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약 먹고 운동해라. 이거 두 개였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다치고 나서 안녕하세요. 최겸입니다. 오늘 전문가 인터뷰 이렇게 차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되게 귀한 분 모셨는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캐롤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롤 림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 MGH,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어텐딩 사이키아트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텐딩 사이키아트리스트가 뭐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네. 의사 전문의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환자를 보는 의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캐롤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계신데 최근에 저한테 메일이 오셨어요. 그래서 조지아이드 박사 통해서 저한테 연결돼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셔가지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한번 차를 마셨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제 동생하고 엄마가 최겸님의 완전 팬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항상 보시고 책도 보시고 저한테 계속 제발 너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환자들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바쁘고 막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모르면서 이렇게 아름가름 하다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조지아 의대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최겸님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고 와 이거 정말 정신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겠구나. 그래서 최겸님 같이 이렇게 탄탄히 기초를 다져주시는 분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조지아 의대 선생님께 최겸님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는데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보시는 분들께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후에 어떤 길을 밟아오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3 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알레르기 비염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비염이 많이 나아져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최경님의 식단을 알았더라면 그때 안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습관들은 바꾸지 않고 계속 알러지 약만 막 먹고 힘들게 생활하던 때였는데 가서 이제 알러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있게 되었고 거기서 쭉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다 거기서 공부하고 의학 공부는 이제 서울대로 서울의학대학원 의전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의대를 위해서 한국으로 왔고 거기서 이제 최지영님 닥터 스무디 최지영님 라이블리님이 저 동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가 한국말을 너무 힘드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가서 미국에다 하도 오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서 저는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따라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라이블리님은 완전 슈퍼스타였죠. 막 너무 공부를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수석하시고 막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막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그런 계급의 학생이셨는데 지금도 너무 멋지시고 그래서 저는 간신히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버드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에 관심이 가진 거는 이제 의학이 프로토콜대로 딱딱딱딱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열려 있고 제가 모르는 세계가 많은 정신과가 끌렸고 또 이렇게 사람의 깊은 부분, 삶 이런 것이 이제 과학하고도 접목이 되고 또 커뮤니티 헬스 이렇게 사회의 건강이나 이런 정신 쪽 문제가 중요한 것이 제가 재밌고 하고 싶어서 휴머니티랑 이렇게 사이언스랑 합쳐진 그런 면이 좀 재밌고 치료할 때도 다양한 환자들이 다 스토리가 다르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 돕고 싶은
부분도 많고 해서 정신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정신과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과를 선택한 건 정말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많고 마음의 문제, 불안, 우울, 강박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사이코시스라는 그런 부분인데 환자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삼자의 입장으로 같이 나누고 듣고 공유하고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고 또 어떤 문제들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사는지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또 발전해 나가면서 삶이 바뀌는 걸 보고 하는 부분이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사이코시스는 한글로 번역하면 정신증이죠. 네. 혹시 그러면 이 정신과 질환 또는 이 사이코시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전문 분야는 이제 정신증인데 그거는 이제 헤데이크 이렇게 머리 아픈 거 하면은 그게 병명은 아니고 그냥 심텀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처럼 사이코시스도 병명은 아니에요. 병명이 아니고 이런 심텀 중에 하나인데 사이코시스는 여러 상황에서 올 수 있어요. 트라우마 환자가 사이코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마약이나 이런 것에 중독돼서 사이코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진짜 조현병, 제 전문 분야인 조현병이 있는 환자가 사이코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일어나면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고 또 의학적인 질병이 사이코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검사도 하고 하면서 알아가는 건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코시스는 그러면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이코시스는 네. 지금 현실과 그 가상의 세계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없는 일이 상상되고 망상이 생겨서 누가 막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막 해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될 수 있고 또 환청 귀에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너는 나쁜 애야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센소리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 그게 감각일 수도 있고 뭐 마실 수도 있고 보는 거 듣는 거 다 이제 좀 이렇게 디스토션이 생겨서 이렇게 꼬여 보이는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누군가가 나를 막 감시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주로 사이코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조현병은 사이코시스의 일종인가요? 아니면 사이코시스가 조현병의 하나의 상태인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이코시스는 이제 한번 확 일어나는데 조현병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이코시스가 한번 확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인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집중하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방에만 있고 싶고 좀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하나요? 좀 사이코시스가 일어나기 전에 우울하고 방에만 있고 싶고 공부가 옛날엔 잘했는데 갑자기 막 안 되고 이런 인지 장애가 오면서 그 다음에 사이코시스가 확 일어나면서 보통 한 17, 18, 19살부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증상들과 사이코시스가 합쳐지고 또 이게 또 재발을 계속하고 일정 시기 동안 그 사이코시스가 보이면 그런 증상들이 보이면 그러면 이제 조현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조현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한 거를 기억하고 네. 사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신과 질환 자체가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고 사실 이런 네. 것들은 좀 음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실제로 우리가 뭐 나 살쪘어, 뭐 당뇨가 있어, 심혈관 질환이 있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나 정신과 질환이 있어라는 네. 말은 사실 친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한테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새해 첫 인터뷰로는 그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고 네. 우리가 조금 더 열려서 볼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또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정신과 질환에는 네.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고 특히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많나요? 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무드라는 건 기분 장애, 네. 우울하거나 우울의 반대인 조증 네. 그런 기분 장애의 질환들이 있고 anxiety 불안 장애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PTSD 이런 무슨 사건으로 인한 그런 불안 이런 것도 있고 또 불안 안에서도 social anxiety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힘들고 이런 anxiety도 있고 또 높은 데 가는 게 무서운 그런 특정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갇혀 있는 게 무서운 claustrophobia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나 행동이 어떤 거에 막 집착해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강박 쪽으로 가게 되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연결도 돼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사이코시스가 있고 근데 요즘 연구들이 말하는 건 이런 모든 정신질환들이 genetics 이렇게 유전적으로 볼 때 그렇게 shared 된 함께 나누는 유전 인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증상들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럼 이런 건 보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나요? 원인은 많은 설이 있지만 그렇게 딱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의사로서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살아온 과정에서 받는 상처 이런 걸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좀 환경적인 노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트레스 레벨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건강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게 뇌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다 이러지 뇌가 힘들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뇌도 우리 몸의 한 종류의 organ 시스템이고 거기에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서 마음도 움직여지는 게 이제 뇌과학. 캐롤님은 그 마음은 뭐라고 정의하세요? 마음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그런 쪽으로 기분이 움직이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고 근데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있는데 어떤 생각을 잡고 거기다가 자기의 에너지를 주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음과 기분과 그리고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런 모티베이션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예전에 이제 이런 정신과적인 이런 자료를 좀 보다 보면 그 원인을 설명할 때 항상 보였던 게 세로토닌 관련해서나 네. 도파민 관련해서 뭔가 어떤 결핍이나 어떤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게 정설이었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또 많이 보이는 거는 이제 그 크리스 팔머 박사 포함해서 대사 정신의학, 메타보릭 맞아요. 사이캐트리 해가지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런 한두 가지 물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대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결과로서나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다. 네.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이 나와서 약간 이제 뭐 디베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좋은 무브먼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관한 그런 뭐 대사에 관한 이런 것의 측면에서 정신과를 접근하는 게 요즘 되게 추세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무조건 약을 먹어서 세로토닌, 도파민의 밸런스, 그게 신경 전달 물질들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대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건강이 중요하고 또 에너지가 많이 나와야 또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조지아 이드 같은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인슐린 레지스턴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이 뇌에서 설탕 대사가 안 되면서 더 많은 정신질환들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도당 대사. 네, 포도당 대사. 지금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에만 포커스하고 신경 전달 물질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대사를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통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기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그 변화를 잘 모르잖아요. 특히 네. 한국은 미국보다 변화가 좀 늦을 수도 있고. 네, 아까 그 미국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실 때 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떤 지침의 변화가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침의 변화까지는 아직 없고요. 네. 환자들이 일단 키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음. 또 연구자들이 옛날에는 안 했지만 요즘에는 하버드 병원에서도 하고 맥클레인이라는 병원도 하고 또 스탠포드에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 연구를 좀 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질환 쪽에서 네. 키토제닉이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요.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간질에는 벌써 키토제닉이 FDA approved 됐거든요. 그래서 치료법으로 이제 스탠더드 케어로 됐는데 이제 정신과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뇌 질환이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중증 질환들, 조현병 같은 거, 제가 다루는 조현병 같은 것이 음식으로 호전될 수 있을까? 이게 된다면 약을 낮출 수 있고 완전 브레이크스루죠. 지금 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되게 부작용도 심하고 힘드니까. 이게 재밌는 게 유독 그 정신과 또는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또 빨리 관심을 가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조지 아이드도 있고 갭스드 씨는 이제 그 나타샤 캠벨도 신경과였고 정신과 신경과가 다르긴 하지만 네, 다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또 되게 붙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그 특히 신경과 정신과는 이 약물로 처방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좀 많이 쓰이는데 중요한 건 그걸로 한계가 너무 크다나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보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현장에서 뭔가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늘 하죠. 저는 이제 약을 주로 주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오면 이제 사이코시스를 갖고 온다고 하면 그 증상들을 어떻게 줄일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약물을 주고, 근데 정말 슬픈 소식은 조현병과 사이코시스를 고칠 수 있는 약들이 대사 질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먹기는 하는데 이제 신체적으로는 당뇨가 생길 수 있고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고 살이 엄청 많이 찔 수 있어요. 막 1년에 막 20kg 막 이렇게 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사 측면에서는 무서운 약이죠. 혹시 어떤 약인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클라자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클라자핀 전문 의사거든요. 그 안에서도. 근데 그 약은 엔티사이카릭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그 약들이 다른 게 안 들을 때 제일 강력한 게 클라자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자핀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게 또 가장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넘버원 약이기도 해요. 문제가 되었던 정신 질환이나 증상은 완화할 수 있으나 네. 그것이 이제 부가적으로 대사의 문제를 만들어서 네. 고지혈증, 당뇨 또는 비만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항상 이런 엔티사이카릭,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에르피프라졸, 클라자핀 이런 약들을 쓸 때 항상 이제 메트포르민을 고려해요. 그게 이제 당뇨 약이잖아요. 근데 클라자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환자가 정말 날씬하다고 해도 메트포르민을 같이 줘요. 처음부터. 부작용을 그러니까 막으려고? 부작용 막으려고. 근데도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GLP-1 agonist, 위고비, 위고비 같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환자들이 살이 찌고 나서 주사로 그런 관리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속상한 거는 물론 위고비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일단 대사질환은 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속상한 건 환자들이 약을 하나 먹음으로써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약, 당뇨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막 3-4개의 약이 또 붙어요. 그럼 그걸 다 먹으면서 정신과적인 증상은 조금 나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막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로 집에 있고 약을 먹고 복용하고 안정은 된 상태고 hospitalization 병원에 입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주로 있고 다 하기 싫고 직업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홈리스가 되기도 하고 집 없는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인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또 재발하고 또 낫고 재발하고 낫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이카릭 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쉘터로 갈 수도 있고 떠돌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물론 치료는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이 일단 신체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고 치료를 하는 도중에도 사람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그 부분이 되게 힘들어해요.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네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질환들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 뭐 우울증 또는 강한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네. 이런 환자들도 혹시 비슷한 구조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모든 정신과 약물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과해지거나 더 적어지면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된다거나 약을 먹으면 네. 그리고 기운이 없어지고 몽롱해지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대사질환, 아까 말했던 그런 대사질환이 생기고 우울증 약도 그런 종류의 약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약들이 사이드 이펙트가 다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약을 먹을지 선택할 때 그것을 좀 배우고 알고 뭘 자기가 먹어서 좋을지를 같이 의사랑 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우울증 약들이 아까 당뇨나 이런 살찌게 만드는 것들을 유발할 네. 때 기전이 어떻게 돼요? 기전은 아무도 확실한 건 모르는데 식욕을 올려서 많이 먹게 하는 것도 확실히 작용을 하고요. 그 대사하는 메타볼리즘의 그 작용 원리 이것도 바뀌어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약을 먹어도 더 살찌고 더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방향으로 그럼 그런 가는 것들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거나 네. 어떤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것보다는 합성하는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거나 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 명확하진 자세하게는 않다. 네, 자세하게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근데 우울증 약을 주고 또는 조현병 약을 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살찌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위고비까지 주고 있는데 네. 그 기전이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어떤 대사 기전인지는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최경님께서 공부를 좀 하시면 그러니까 선생님 저 우울증 약 조현병 약 먹었는데 아, 클로자핀 먹었는데 네. 위고비는 왜 주시는 거예요? 아, 살찌니까요. 근데 왜 살찌는 거예요? 했을 때 명확한 대사가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대사가 망가져서 그렇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설명해 줄 거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줄 현장에서?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다양한 게 있으니까 진짜 어렵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안타깝죠. 하나도 모르지만 뭐 장 관련해서 뭔가 교란이 된다거나 네. 뭐 세포에서 어떤 뭐 물질 교환 사이에서의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인슐린 저항성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할 네. 말은 아닌데요. 저도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그런 쪽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아니면 또 드는 쪽이. 생각은 보통 많은 것들이 또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혹시 거기에서도 뭔가 저하나 교란이 생기나 궁금하기도 해요. 좋은 생각인데요. 왜냐면 사실 뭐 사람들이 덜 움직이게 된다, 네.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 물론 영향이 미치겠지만 이건 뭐 전통적인 어떤 비만 패러다임에 나오는 이야기고 네. 칼로리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남아서니까. 네. 근데 왠지 그거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맞아요. 많은 멀티플 레이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런 문제를 또 새로운 문제를 맞아요. 증상을 완화하는 맞아요. 약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해 네. 왔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환자를 보고 이제 약을 주고 또 위고비까지 주는 상황이 되는 그런 어린 환자들 보면서 근데 그 환자들이 집에서 운동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감자튀김 막 이런 것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설밀나튀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고 부모들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되게 약에 이렇게 의존하고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환자들도 많고 좀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식단 이런 것을 조절해야 자기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거를 인식하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경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교육들을 병원에서도. 선생님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많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이 순간의 지식을 가지고 네. 병원에 네. 어떤 우울증이든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한 최선의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하면 네.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최선으로 현재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이제 어떤 약이 좋을지 결정하고 테라피스트 붙여서 인지행동 테라피를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바꿔서 우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상담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런 게 붙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무조건 약을 찾기 전에 설밀나티 설밀나티를 정말 해보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그렇게만 해도 약이 필요 없는 환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그런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약이 필요하지만 자기가 조금이라도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할 수 있다면 그걸 처음에 해보고 안 되면 약을 해보고 또 약을 하다 보면 좀 더 힘이 더 나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을 또 줄일 수도 있고 왜냐면 계속 의사한테 가서 증상을 말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약을 주거나 도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을 갖고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고 또 약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가족들도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막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막 받고 있어서 우울할 때 약만 주면 다가 아니잖아요. 환경을 바꿔서 일도 좀 줄이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에 갈 수 있게 자녀를 인도해주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을 먼저 하거나 같이 하거나 그러면 정말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생기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제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그래도 약물을 처방하는 걸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지혜를 구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약물을 쓴다 안 쓴다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전 사람들한테 습관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전문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또는 네. 실제로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약물을 처음에 의미 있게 안전하게 쓰는 게 그 마중물을 만들어내서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그 우울증 약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활력이 있고 뭔가 의욕 있는 그죠. 상태를 땡긴 다음에 그 의욕으로 어떤 습관을 좀 하게 만들고 그래서 좀 나아지는 선순환 고리로 들어가서 그죠. 조금씩 이제 약의 의존도를 빼면서 나가는 어떤 엑시트 플랜 네.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말 중증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관점으로 위고비 같은 이런 이제 비만 치료도 똑같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사실 어떤 지식만 가지고 설물야채 안 좋았어? 그럼 안 먹어봐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상관없어요. 네. 아 요리하면 내가 살 빠져?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닌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또는 스케줄적으로 아니면 대사적으로 너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식단 시작해가지고 식단 하니까 컨디션 좋아지네? 살도 빠지네?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나중에 활력이 생기니까 운동도 하고 네. 이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식단 못 하겠는데 나는 운동은 할 수 있겠어. 네. 음식은 내가 못 하겠는데 그냥 음식은 적당히 먹고 운동했는데 운동하니까 좋아져. 몸 좋아지니까 활력 좋아지니까 음식도 신경 쓰게 되고. 그죠. 그렇게 사이클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약물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가진 지식에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물을 쓰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혼자 의지를 갖고 이런 습관을 개선해 나갈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에만 있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막 자살 충동이 느껴지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약이 써죠. 그럼 약을 쓴다면 안전하게 쓴다? 또는 적절하게 쓴다가 사실 네. 결국에는 의료진과 환자 네. 두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사실 그냥 의료진이 주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세세한 어떤 개인화된 플랜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게 shared decision making이라는 term이 있거든요. 근데 의료 그거는 현장에서요?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환자랑 의사가 같이 결정을 내리고 같이 어떤 약들이 있는지 공부하고 결정도 환자의 입장이 반영돼서 좀 하는 그런 모델인데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브레인이 되게 뇌가 센시티브하고 먹는 것은 환자 본인이기 때문에 환자가 알아야죠. 어떤 부작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과 약물들은 한 번 시작할 때도 한 번 시작하면 오랜 기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또 조금 도수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서서히 바뀌는 약들이거든요. 도수가. 그리고 끊을 때도 서서히 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해요. 확 끊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랑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런 걸 상의하면서 해나가는 게 안전하죠. 약을 먹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 부분은 되게 모호할 수밖에 없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모호하죠. 그 결정에 대한 지금 어떤 지식 체계나 어떤 가이드가 사실 탄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냥 현장에서 네. 그런 조금 감수성과 이런 어떤 양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해서는 너무 좀 많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냥 네. 결정하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한 의사랑 같이 신뢰하는 의사를 찾아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막 가다 보면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약을 찾고 막 저 약 먹어볼 수도 있고 또 끊자마자 먹어볼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의사를 일단 찾아서 꾸준히 함께 조절해 나가는,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런 의사가 찾으면 있을 거예요. 많이 또 다녀봐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의사를 찾을 때까지 여러 명을 경험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메타보릭 사이키트리 하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런 제가 그룹이나? 아는 바로는 그 조지아 이드 선생님, 닥터 조지아 이드가 하시는 웹사이트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면 이런 메타볼릭 사이키아트리를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고 그 리스트가 있고 지역별로 나오고 해서 프로필을 보고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한국에 계시는 어떤 이런 문제 겪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대사적으로 좀 네. 정신과나 신경적인 마음에 대한 이런 걸 접근을 하시는 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어려운데요. 정신과 의사 중에서요. 네. 없어요. 정신과 의사 중에서는 이런 대사 측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아직은 못 만났지만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직 모르신다? 네, 네.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 있다고 하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아니면 저한테 메일 주소 여기 그 겸@겸x.com이거든요. 제 메일 주소인데요.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알고 있거나 본인이 그렇다 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통로로 또 연결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식단이라는 게 막 사람들이 메디테리안이 좋은지 뭐 키토가 좋은지 뭐 현미채식이 좋은지 생식이 좋은지 막 다 헷갈려하고 그런 분야별로 또 주장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최겸님의 설밀라티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돼서 다른 그런 뭘 할지 막 결정하는 분들과 또 클리니션 중에서도 한 가지씩 포커스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최겸님께서 널리 퍼뜨려 주신 나쁜 거 피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하고 좋은 거에 이렇게 더해서 하면 훨씬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겸 제가 가진 지식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은 당연히 우리가 너무 이제 뻔해졌지만 이제 너무 뻔해졌지만 한국에서도 음식, 잠, 움직임 네. 그리고 관계 네. 또는 나의 주변 환경 돌보는 이런 제가 스타일스 맵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하는 무언가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까 음식, 잠, 움직임이라고 치면은 네. 일단 음식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하나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개인의 상황이나 특성, 상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신과 질환 있잖아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저는 키토제닉 네. 또는 탄수화물을 초기에는 네. 제한하는 식단이 되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제 그런 것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엄청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뭐랄까 과거랑 좀 다르게 요즘에 주목받는 그 메타볼릭 사이키아트리에서는 크리스 팔머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네. 그 미토콘드리아 중심의 어떤 대사 에너지 생성의 문제 또한 있고 한쪽에서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히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어떤 반응들을 조절하는 어떤 조절자로서 네. 뭐 염증 관련해서나 유전자 활동에서도 관리하고 그죠. 일부 어떤 호르몬 생성에도 뭔가 관여하고 그죠. 또 전구체 신경 전달물질 전구체 만들기도 하고 네. 뭐 안 건드리기 없다고 할 정도의 어떤 맞아요. 거를 건드리는 거라는 관점에서 미토콘드리아 대사 기능 이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파워의 문제 그리고 다른 어떤 물질과 어떤 대사 반응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얼마를 먹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키토시스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케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쓰이는 상태를 만드는데 제가 알기론 많은 어떤 조현병, 우울증 이런 정신과 질환 환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뇌 안에서의 그 당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패스웨이로 우리가 키톤이 대사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갑자기 이제 에너지 공급이 되고
또는 에너지 공급을 떠나서 신경 절단물질을 만들려면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뭐 이전의 증상들이 완화되고 네. 뭔가 회복이 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정확히 설명하신 거. 설명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네. 쪽에서 일단은 그런 에너지 대사와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네. 조금 이런 정신질환 쪽을 볼 수 있다. 네, 요즘에 뉴로인플레이션 해서 이게 염증 뉴로인플레이션? 그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랑 맞아요. 뉴로인플레이션 쪽. 맞네요. 염증이랑 활성산소를 낮추는데도 네, 사실 맞아요. 이런 키톤을 좀 주로 쓰는 식단이 조금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어쨌든 고혈당,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과거의 전통 식단을 먹으면 우리가 막 움직이지 않는 이상 네. 그 고혈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간헐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당 어떤 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또 하나만 추가하면 어쨌든 우리가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오르내리는 것 따라서 네. 우리 에너지 레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분도 네, 왔다 기분도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하죠. 같이 왔다 갔다 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됐을 때 점심 먹고 엄청 다운되고 졸리고 약간 우울하고 네. 저도 그걸 평생 겪어왔었는데 네. 그게 우리가 식곤증이라고 얘기했던 네, 저도 그걸 항상 겪었었는데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연속 혈당계를 딱 차고 그걸 보면서 제 느낌을 보니까 이게 슈거 스파이크, 당 스파이크랑 떨어지는 거에 다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봤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어, 근데 그 식곤증이 없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새로운 세계인데 하면서 너무 많은 거 배웠어요. 그걸 차고 보고 바꾸어 보면서 또 체크하고 느끼면서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게 정말 맞는 거를 그렇게 찾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었고 네. 내 혈당이 이상한 거였다. 네, 맞아요. 내 성격 문제가 아니고 혈당 문제였다. 네, 저도 체험을 해보니까 어, 정말 그거 영향이 엄청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나타샤 캠벨 갭스 네. 쓰신 분이 많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네. 이제는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지만 결국 장이라는 게 많은 것들에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사실 그 갭스의 첫 번째 갭스 버전은 God and Psychology 신드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피지올로지로 바뀌어서 이제 확장됐는데 네. 이제는 많이 알지만 우리 장이라는 게 하나의 또 신경기관이면서도 엄청 큰 대사기관이라서 여기서 망가지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가진다. 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망가지는 게 있으면 여기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도 바뀐다. 막 gut brain axis 그게 진짜 신비스러우면서도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 막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전통적으로는 또 장 치료하려면 네. 어떤 얘기 보통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아니면 의료 전문가로서 장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어떤 얘기를 들었지? 들었던 게 별로 없네요. 별로 없다?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 측면에서 하는 건 정말 없고 어디가 아프면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많이 배웠지만 뭐 염증이 있으면 뭘 하고 뭐 항생제를 주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소화제를 주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배운 적 없다? 배운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짓궂게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원래 학부 전공이 생물학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생물학이었어요, 미국에서. 생물과 철학. 생물 철학. 네. 좋아요. 그리고 서울대 의전원. 네, 그리고 의사 되었고 네, 또 하버드에서 공부했죠. 네. 어디 있었죠? 하버드에서 어떻게? 저는 하버드에서 공중보건의학을 네. 이제 공부했고 또 그 다음에 정신과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후에 이제 펠로우십을 또 하버드에서 했죠. 그랬지만 배우지 못했죠. 영양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배운 적은 정말 그냥 1시간 누트리션 클래스 1시간? 한두 시간? 이거밖에 없어요. 커리큘럼에. 이게 제가 예전에 알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의사로서 교육되는 과정에서 그 음식과 수면과 그 운동에 대해서 네, 특히 옛날일수록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의사가 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럼 또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의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주류 이런 의학 지식과 처방을 하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7,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쯤이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다 들어오면 나 배운 적 없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저 같은 대중들은 네. 다 배웠을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요즘에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 쪽에서는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ultra processed foods이라고 초가공식품이 얼마나 안 좋은가. 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지만 이거는 요즘에 대중도 다 아는 거잖아.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할 말이 없네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 사실 제가 이거 처음 공부할 때도 네. 그러니까 초가공식품 나쁘다는 얘기는 다 그래 인정을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초가공식품이냐에 대해서 관점이 네. 달랐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초가공식품 하면 그냥 그 과자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사실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초가공식품이 왜 문제가 되냐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물질 재료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거지. 그죠.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되게 건강한 요리를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면 가공식품이에요. 네. 그죠. 뭐 울트라라는 단어가 붙으면 또 개념 바뀌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방식으로 초가공을 하면 이탈리안 파인다이닝 셰프들이 되게 초가공을 해가지고 네, 건강한 맞아요. 재료를 만들면 맞아요. 그럼 건강할 수 있죠. 그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 어떻게 성분과 다양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다 뭉뚱그려지니까 네.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보니까 재료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있고 가공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 그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원래 자연의 음식이 있었던 어떤 구성이 망가져 있다. 뭐 많은 분들은 그게 뭐 식이섬유나 물이라고 또 얘기하지만 네. 그 외에도 뭔가들이 망가져 있는 것들, 네. 아니면 산화되어 있거나 이미 손상이 되어 있다. 네. 맞아요. 음, 할 일이 많죠. 의학계에서도 그런 쪽을 이제 더 배울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이제 캐럴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원래는 방향성이 그냥 아카데믹 메디슨 쪽이었는데 제가 아카데미 메디슨이 뭐예요? 그냥 병원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시스템 안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처방하고 환자들 돌보는 것과 거기에 연관된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것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유도 한 5달 전에 제가 기절을 하면서 뇌진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진탕이 와서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 와서 병가를 쓰면서 이제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막 저만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로로 이제 쓰러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렇게 뇌를 다치고 나니까 저도 많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재겸님의 식단도 제가 따라보고, 또 운동도 안 하던 운동 갑자기 막 해보고, 막 사우나도 하고, 최근에 올리신 영상도 있지만 사우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제가 병원에서 접하지 못한 치료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하라는 거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약 먹고 운동해라, 이거 두 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병원에서 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다치고 나서 병원에서 이 안경을 처방해줬어요. 어떤 병원이? 제 MGH 병원에서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재활의학과에서 컨커션 클리닉에서 처방해준 FL41 글래스라고 하는데요. FL41. 그게 이 렌즈의 이름인데요. 빛을 차단해주면서 이제 제가 컨커션 때문에, 뇌진탕 때문에 눈이 막 빛이 너무 부시고 막 이렇게 blurry하고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걸 줬는데, 이걸 쓰니까 너무 좋았는데. 다시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제가 한국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딱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하는데 가족들 엄마가 똑같은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보고 이걸 쓰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그게 최경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앞서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이제 처방받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의학의 체험을 많이 했어요. 식단도 바꾸고 운동하고 이 안경도 쓰고 또 뇌파 치료, 근적외선 뭐 이런 뇌파 치료도 받고 하면서 회복이 되고 하면서 저는 이제 통합의학에 정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치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치료는 헬멧인데, 이렇게 헬멧을 쓰고 그러니까 일단 뇌파 측정을 해서 뇌파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애널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 뇌파가 잘못된 부분들에 맞게 이게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헬멧을 쓰면 부위별로 이제 그 광치료라고 하죠. 빛치료.
그래서 그냥 아무 느낌도 안 나고 그냥 빛이 조금 이렇게 20분 정도 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전체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쓰는 거예요? 머리만요. 머리만? 하나도 빛이 안 보여요. 이렇게 헬멧이라서. 헬멧으로 빛이 네. 나오게 하는 헬멧. 맞아요. 근데 그게 적외선 같은 거다? 네, 그게 적색 혹은 근적외선 같은 그런 빛인데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를 펑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배웠어요, 그런 거. 근데 알고 보니 MGH에도 있어요, 그런 클리닉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도 관심이 생기고, 통합의학 쪽에 생기고, 이런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체험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제 환자들도 좀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서 그런 걸 앞으로 환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죠. 와, 그래서 안경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한번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방받은? 네, 네. 우리 거랑 뭐 똑같네요. 네, 되게 눈이 편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이거 하면 저는 신경계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잠도 훨씬 잘 잘 수 있어요. 이건 낮에는 사실 잘 안 끼는데 네, 근데 그냥 좀 스트레스 많거나 조금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 맞아요. 그냥 끼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톤 다운 딱 되면서 네, 빛들이 사실 뇌에 식교차 상황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뇌를 깨우잖아요. 네, 이거 끼고 있으면 되게 그냥 좀 편안해지고. 제가 생각나는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발리 있을 때나 네. 해외에 있을 때 키토제닉을 되게 오랫동안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건강에 되게 엄청 지식이 많고. 네. 근데 그런 친구들 공통점이 우울증이었어요. 또 정신질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서 이걸 하게 됐고 자기는 이제는 이건 쭉 한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은 뭐 좀 이런 거 먹지만 사실 평소는 이거 한다고 했고. 네. 또 그런 친구 중에 어떤 한 명이 이제 이런 안경을 끼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런 거 껴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이제 내일 떠납니다. 그럼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훨씬 나아져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시 복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는 좀 여유 있게 음. 좀 시각을 바꿔서 그냥 시스템 안에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좀 한 걸음 뒤로 해서 좀 남들에게 도움되는,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제가 지금 배운 많은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막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진 않고요. 좀 저 자신도 여태까지는 일만 했다면 건강을 돌보고 남도 이런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역할,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이걸 들으니까 또 제가 되게 많이 목격했던 어떤 클리셰 같은 스토리 중 하나가 그 우리가 이렇게 잘 나아가다가 한 번씩 넘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좀 머리를 다치게 해서 좀 아프긴 한데 맞아요. 가끔씩 그런 사건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 보게 만드는 게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막 이랬는데 이제 복귀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이렇게 아프게 되면서 한국에 오면서 경험한 것들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최경님 차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정말 놀랍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이 모든 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인도 속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들을 경험하고 또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전하시겠어요? 너무 이렇게 세상에 바쁜 그 쳇바퀴 같은 그런 속에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좀 저처럼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자기를 좀 돌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환경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나쁜 거 최경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설빌나티 피하시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운동을 같이 겸하시고 잠을 잘 자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훨씬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신과 방문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디지털 사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도 자꾸 고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자리를 좀 용기를 내서 가는 거. 그리고 힘들고 하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나가서 뭘 하면
그게 또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과적인 term으로는 behavioral activ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기 싫고 다 짜증날 때도 그냥 행동을 해버리면 마음과 그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약을 찾기 전에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것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께서 이 유튜브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제가 한 15초 말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 엄마에게는 항상 너무 감사하죠. 제가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힘들고 이럴 때 항상 저를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있고 저에게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받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좀 엄마를 좀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캐롤님 어머님께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야. 그럼 오늘 소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더 좋은 이야기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이어트 과학자 최백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